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관한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이 시도마다 달라요. 그걸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봤더니 그 숫자를 못하게 된 거예요. 지하 뭐 8, 9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경 부동산 사업단 건축 분야 자문위원 이인화 교수님 모시고 건축 개발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인허가 관련 내용이랑 PF 관련 내용 그 예고하면서 영상을 끝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그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 저희가 말하는 이런 소규모 건축이나 뭐 중규모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개발들은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말씀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 정말 그 아파트 대단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물론 그것도 개발이지만 우리 그 일반 개인들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은 건물부터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제가 몇 가지 사례의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 뭐 한옥처럼 생긴 그런 조그만 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개인의 단독주택도 있고 그리고 단지도 있죠. 지금 뭐 연립주택 단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근린생활시설처럼 중규모 건축물 뭐 한 5, 6층짜리 건물들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뭐 예를 들면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개인이 어떤 투자를 해서 연구소를 짓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오피스텔이나 뭐 청년주택, 뭐 오피스 이런 것들도 다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아파트 단지만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는 거를 이제 개발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개발. 소액의 자산가들은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 자체도 이거 개발이다.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건물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건물들을 소유하시고 여기서 삶을 영위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영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을 우리가 흔히 그 공간 가치와 사용 가치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건물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는 것을 공간 가치라고 그래요.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용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서 들어가게 되고 건물의 이제 자산 가치의 부분에서 보면 이걸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가치와 사용 가치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부분. 그걸 이제 부동산의 그 어떤 가치라고 보는데요.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를 나중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설계부터 시공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금융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이 개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인허가 하는 부분들도 다 여기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하고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포함이 돼서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개발의 A부터 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흔히 보는 이런 건물들이 다 그러니까 뭐 전문 개발업체들이 지은 게 아니라 요즘은 개인들이나 소규모로 짓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규모도 결국은 이게 개발의 영역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이 멀리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크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축 관련한 이런 일들이 다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렵지만 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한 분야이기도 해요. 아까 그러면 1부에서 예고했던 그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랑 PF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자면 인허가 같은 경우에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리스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건축 주체는 리스크를 당연히 줄여야 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건축사한테 맡기지만 그래도 건축 주체가 좀 체크해봐야 된다거나. 네.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네. 건축 주체가 이거를 체크하려고 그러면 사실 네. 많은 것들을 아셔야 돼요. 네. 근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전문가의 그 머리를 빌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빌리고.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게 건축 인허가가 되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본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정말 쉽게는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고 이게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네. 내지는 일반 상업 지역이다. 네. 그런 용도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네. 먼저 아는 것부터가 사실은 이제 리스크의 첫 단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인허가에서. 왜냐하면 요 용도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4층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여기다 한 8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야. 네. 지을 거야. 그리고 나는 용적률이 법규에서는 서울 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150%고 네. 그런데 난 여기다가 정말 뭐 이 땅이 한 3배 되는 건물, 즉 네. 용적률 한 300% 정도 되는 건물을 네.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리스크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네.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부터가 이제 인허가를 해지하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가장 그 쉬운 네. 단계이죠. 이게 네. 건축 그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네. 이제 이것에 더 나아가서 네. 이게 뭐 교통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건축법적으로나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건축사가 해야 될 임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건축 허가는 그렇지만 또 네. 심의라는 단계가 있는 건축물들 대상이 있어요. 네. 그 규모 대상의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면 심의는 정말 법적 책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건 계획을 봤을 때 이 계획이 좀 불합리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그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폭이 아니라 더 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건축사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요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간혹 가다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데 그거는 건축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또 누구도 그거를 예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법 해석에 있어서 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허가 할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네. 이거를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법에 대한 우리나라 법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특히 건축법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어려운 법들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허가권자의 역량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데요. 네. 그런 공무원들께서 이제 담당하시면 좀 일이 좀 낫겠죠. 그런데 이제 이 건축과에서도 건축물이 소방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뭐 상하수도라든지 각종 분야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네. 그러면 건축과에서 혼자 이거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의 그 전문과로 네. 다 이거를 이제 그 검토해달라고 그 분야에 관해서 검토해달라고 문서를 보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그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취합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 관련된 사항을 또 그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건축사가 이제 좀 그래도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지하고 계획을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건축 인허가에서 그 인허가가 갖고 있는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인 건축주가 법규를 다 알 수 없고 그렇죠. 설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주분들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의 이제 손과 머리를 빌려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주차장에 관한 그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이
조례되면 각 그 시도마다 달라요. 네, 그 기준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사실 건축사들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는 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하는데 네. 세대당 주차가 한 대다. 네. 그렇게 하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계식 주차장은 할 수 없다. 네. 모든 것을 자주식으로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그 시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네. 그냥 건축사들도 그 시도에 있는 네. 건축사가 아니고 네. 그 일을 많이 안 해본 자기는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 어디다. 네. 그런데 경기도 어디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지번에 대한 거를 확실히 해서 알려주고 검토해달라고 하기 이전에는 그냥 뭐 우리 기계식 주차장 되니까 네.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면 땅을 이렇게 많이 팔 필요 없겠죠 라고 네.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의뢰가 왔어요. 네. 내일 계약할 거다. 네. 내일 계약을 할 건데 이 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네. 근데 보니까 기계식 주차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식 주차는 지하를 많이 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공사비가 올라가죠. 네. 기계식 주차보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거 뭐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 가능하고 하니까 세대당 한 대더라도 뭐 어렵진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번을 그 전날에 딱 알려주고 네. 이걸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네. 라고 왔어요. 네. 봤더니 기계식 주차를 못 하게 된 거예요. 네. 시도 조례가. 네. 그래서 이거 기계식 주차 못하고 자주식으로 해야 되니까 지하 뭐 8, 9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땅값 대비 이거를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을 때 네. 분양을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액이 내가 많이 받고 싶다 해서 분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 상황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내가 땅을 요 가격에 샀는데 이게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 대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용인데 네. 수지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이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규모와 시공비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정확한 그 주소를 안 알려주고 네. 그냥 했다. 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사업을 사고 날 뻔한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계약금을 날리든지 네. 아니면 사업을 나중에 했을 때 정말 분양가는 자기 이익을 맞춰서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분양가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거보다 못하게 되면 수익을 얻고자 한 사업이 결국은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관련된 룰 중에는 네. 건축법 이외에 그 시도 조례를 따라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워낙 내용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용이 이 개인 많죠. 투자자가 확인하기에 네, 그래서 제가 네. 건축사하고 미리 협의를 하시라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네. 건축사가 그걸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안을 만들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네.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땅을 샀을 때 네. 이게 이런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라는 거는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사 중에서도 네. 단순히 법규 검토만 해가지고 네. 요 정도 법규로요라고 네. 말하는 사람과 네. 이게 이 정도 법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신이 지금 얼마에 이거를 땅을 사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했을 때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건축사는 또 달라요. 네. 그거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 건축사도 시도 조례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일부 건축사들은 네. 그래서 건축 주체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요청하고 이러면 네. 리스크를 좀 방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건축사들이 정확한 지번을 주시면 네. 그거는 검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시도 조례를 다 네. 확인을 해요. 네. 예, 이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 이제 주차장 조례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간 케이스예요. 네. 어느 지역이 있는데 네. 자 주소를 줬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을
파악을 했어요, 건축사가. 그래서 용적률은 얼마큼 됩니다. 네.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선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네. 이 사람에 대한 그 리스크를 같이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일반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만 하는데, 그 용도 거기에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그런 건축사를 옆에 두시고 알면 좋겠죠? 네. 그래서 친한 건축사를, 그리고 조금 능력 있는 건축사, 그런 것까지 정말 내 성의를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건축사를 같이 알고 계시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공짜로 나한테 네, 이거 검토해 주세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뭐 가능은 하죠. 그 용도 짓는 거, 용도 짓는 그 오피스텔 짓는 게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죠 라고까지 가지만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접근해주는 건축사라면 그런데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 땅은 얼마에 하시기로 했나요?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가 되면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축사하고 함께 하시는데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평소에도 좀 본인이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 줄 수 있는 건축사분하고 잘 알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유리하다. 그리고 얼마나 그게 큰 돈이에요. 사실 사업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들 개발 사업을 접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이 돈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다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유능한 건축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건축 사업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이것도. 네,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다수의 건축사분들이 그런 걸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격 시험을 봐서 그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건축사 자격을 갖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 있어요. 흔히들 이제 내가 시공을 하는데 내가 설계해 줄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아는 건축사한테 맡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설계해 줄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그 비용이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시공비 안에 그 설계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그런 건물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우리가 그 음료수 하나를 사더라도 맛있는 음료수를 찾잖아요. 그러려면 음료수에 그냥 물보다 어떤 음료가 있으면 물보다 음료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물값을 주고 음료를 사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계획을 무형자산이지만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얻고자 하시면 그 부분의 대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은 다 치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해서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비용이 어딘가 숨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다시 그 비용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때는 더 큰 비용이 치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공하다가 내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할 수 있고 지어지고 나서 건축이 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뭐 건축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의 옷을 살 때도 조금 예쁜 디자인을 사고 싶으면 그게 가격이 더 좋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방송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개발 사업 자체가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작은 비용들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좀 큰 지출이 예상 못하게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숲을 봐라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공비에 비하면 어떤 그 기획을 하는 설계 단계 비용은 정말 작거든요. 그 비용에 비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건축 심의가 해야 되는 거는 심의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네. 하셨는데 일반 그 심의 대상이 되는 네. 그 대상이 대략 어떤 걸지 아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단위 서울 네. 같으면 구단위 심의 대상이 있고 시단위 네. 심의 대상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은 뭐 시단위 같은 경우는 뭐 10만 제곱미터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네. 좀 심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네. 건축 심의가 이게 통과될 거다, 통과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부분들은 네. 그 법에 맞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법에 맞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건축사들도 이 정도는 이게 뭐 굉장히 이상하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네. 그걸 심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리스크가 큰 게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이게 규모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주변은 조용한 지역이고 낮은 건축물인데 여기는 굉장히 크고 높은 건축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건 주변에 뭐 1조도 너무 안 되고 높은 건축물을 들어가서 너무 1조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하니까 이 건물이 높으니까 높이를 낮춰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서 그 규모를 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층을 그러니까 낮춘다거나 하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예,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심의에 대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21층 이상,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받아라 이런 기준들이 있고 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하면 되고 또 구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규모이지만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이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지역 지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지구에 대한 검토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법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제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대략적인 거는 사실은 그거는 법을 찾아가는 방법을 아시면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복잡하고 인허가 단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PF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건축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PF 자체가 일반적인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PF가 뭔지 그리고 PF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PF가 담보대출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에서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인데 큰 개념으로 보면 담보대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근데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 거고 이 PF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지어지지 않은 아직 결과물이 없는 그런 건축물을 가지고 이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지어졌을 때 이만큼의 수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돈, 이 사업이 완성돼서 빌려주는 돈으로 하면 이게 대출을 해줬을 때 우리가 우리 돈을 잘 회수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큰 개념으로 보면 그런 대출이지만 어쨌든 이 PF를 일으키는 건 결국은 이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래요.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많겠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은행권에서도 보면 저 사업은 네. 망하지 않겠어. 리스크가 별로 없어. 네. 뭐 어쨌든 리스크는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돈을 못 빌려줄 정도는 아니야. 네. 라고 하면 사실은 PF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시공비도 주고, 예, 뭐 이제 그 각종 예를 들어서 건축사 이제 설계를 한 사람들한테 그 설계 비용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주고 시공비도 주고 뭐 감리비도 주고 네. 해서 그런 비용들이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미리 이제 그 완공된 건축물을 상상하면서 네. 거기서 나올 수익까지 예상하면서 이제 일으키는 게 이제 PF 대출로 보시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분양 건축물을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분양을 해야지 돈이 들어올 것이고 네. 그 돈이 들어오면 갚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지어서 내가 쓸 건물이다라고 하면 네. 담보대출이 네. 조금 힘들겠죠,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분양하는 건축물인 네. 경우에 그 예상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이 PF 대출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 요즘은 그래서 이제 많이 PF 대출을 그렇게 할 때 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게 이 사업이 자초가 되면 결국 은행권에서 그 비용에 대한 거를 회수하기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PF 대출이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인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네. 지어지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네, 보고 사업성을 돈을 보고, 빌려준다 이렇게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네. 내가 이제 땅을 매입하려고 하거나 이제 네.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PF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잘 받을 수 네. 있는지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까 이게 땅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해서 그 대출 받은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소규모인 네. 경우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세대 건물이다. 네. 그럼 다세대 건축물은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그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분양금이 회수가 되면 그걸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네. 이제 그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이제 PF 대출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은행권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고 네. 시공비나 이런 기성이 나가는 부분을 네.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서 기성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건물이 얼마만큼 지어졌다. 네. 그러면 그 시공비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시공비를 이제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큰 건축물들도 그렇게 해요. 요새는 큰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은행에서 이게 시행사에게 네. 돈을 개발하는 시행사에게 돈을 그냥 바로 넣어주면 이 시행사가 자기가 막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시공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써버리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딱 쥐고 있다가 어느 단계 되면 그거를 은행권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거죠. 시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용역사한테 네. 시공자한테나 이제 바로바로 그 지급을 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초기보다는 발전된 형태의 그런 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PF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라는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내용 이인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그 다음 시간 주제가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 이들의 삼각관계를 파헤친다 이렇게 거창한 제목으로 정해주셨는데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예고를 한다고 하면. 네,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 큰 대규모의 개발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소규모의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주는 정말 내가 짓고자 하는 최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최상의 건축물을 짓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기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같이 해야 될 조력자가 건축사인데 네. 그러면 건축사와의 관계, 네. 그 다음에 또 시공사와의 관계. 왜냐하면 시공사는 건물을 짓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쉽게 하는 얘기로 뭐라 그러냐면
자, 시공사와 계약을 하신 다음에 갑과 을이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다 개발을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공자에게 비용을 주면서 못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돈이 다 없고 시공자에게 의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또 내가 돈을 빌려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뭐 PF 대출이든 담보 대출이든 그 대출을 일으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사실 그렇죠. 그러면 시공자가 나 이거 공사 좀 이렇게 빨리 시간에 맞춰서 못 하겠어요. 나한테 시공비를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딱 멈춰버리면 건축주가 발을 동동 굴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루하루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이자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고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거죠. 걸 파헤쳐 보자. 이런 말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건축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다뤄보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인하 교수님과 함께 건축 개발 관련된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